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수연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유통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유통을 어떻게 역량을 확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유통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체가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에 따라서 경쟁자 입장에서는 유통을 잘하는 기업이 같은 조건에서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유통은 이제 지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눠서 1부하고 2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주제는 유통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 두 번째 내용은 유통 재고 관리, 유통 재고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관리하는 방법들이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유통 재고 관리, 그래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러한 영상 자료가 여러분들 업무나 아니면은 또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실무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보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업무를 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를 첫 번째 1부인데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이제 유통의 역할 및 구성요소. 그리고 이제 유통은 어떤 걸 유통이라고 하냐면, 여기 이제 유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걸 유통이라고 하는 거냐면,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음 같은 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장이 있죠. 공장입니다. 일공장. 1공장에서 만드는 품목은 이제 A그룹 같은 걸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공장들이 사업 단위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있고, 이제 우리한테 이제 주문을 해서 물건들을 가져가서 시장에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거나 아니면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리점이나 총판이나 이런 데가 이제 이 시장이고요. 보통은 이제 주문 처리는 공장에서 안 하고 시장 바로 앞에다가 물류센터를 또 다시 두죠. 이 물류센터를 이제 센트럴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이 센트럴 서플라이를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 둘 수도 있죠. 한 3개, 4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가지고 둘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는 이제 공급자들 있죠. 이쪽에. 공급자들 있죠. 생산하려면 많은 자재들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시면, 서플라이 체인의 구성 요소는 공급자가 있고, 생산시설이 있고, 그리고 생산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이제 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는 그런 제조 쪽은 MTS예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쪽에서 이렇게 갖고, 다품종 생산에서는 주문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2O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통 자체가 좀 단순해요. 그래서 딜러를 통해서 유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대량 생산이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물건이 들어가죠. 물건이 들어가는데 공급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집어넣죠. 이제 집어넣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영어로는 공급이라고 그래요. 공급. 그 다음에 공급이 되면, 공급은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싸다고 되거나 업체가 가깝다고 되거나 멀다고 되거나 또 살 때도 1년치 다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공급은 이것도 이제 돈이니까 재고잖아요.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딱딱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이제 MRP로 관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산이 쭉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들, 그림은 좀 작게 됐지만 사실은 얘네도 나름대로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죠.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럼 유통은 이제 어떤 걸 유통이라고 하냐면, 대량 생산해서 완제품을 다 만들면 완제품을 센터에 보내잖아요. 센터에 쭉 보내고, 지금 이제 센터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죠. 이제 회사에서 만약에 어떻게만 이제 유통 단계를 갔냐면,
나는 중앙 공급지까지만 갖다 주겠다. 그러면 중앙 공급지까지 갖다 주고 기다리죠. 주문을 기다렸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ATP 확인해서 그래서 이제 물건이 나가는 거죠. 요 지금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나가는 절차, 나가는 절차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런 유통만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지만 제조를 하는 회사라도 서플라이 체인을 어디까지는 이 제조를 하는 회사라도 서플라이 체인을 어디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중앙 공급지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냐면 중앙 공급지까지만 물건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대리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 대리점을 다시 다 여러 단계를 유통망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그런 유통망을 직접 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회사가 LG전자나 삼성전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들은 제조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잖아요. 자기 지금 역할이 시장에서 자기 어떤 그 경쟁적인 제품을 만드는 역할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역할 안에서 제조를 굉장히 잘하는데 제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통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는 제조만 하고 유통을 하는 회사는 유통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하는 회사라도 최소한 이런 센터는 두거든요. 이런 센터들은 이제 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장 앞에까지 들어가는 유통 거점들을 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업종에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 업종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유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 회사에 맞는 유통 네트워크를 짜놔야 되죠. 그래서 가능한 신속하게 시장의 수요에 바로 대응하면서도 재고도 줄이고 그리고 유통 자원들, 그러니까 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물류센터라든가 그 안에 인력이라든가 자재 취급할 때 사용하는 장비들 이것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유통에 대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안에 구성하는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유통 안에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보시고 두 번째는 유통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유통 자원 관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경쟁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유통에서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게 있고 그 자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유통 자원 관리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유통제어 관리인데 유통제어 관리는 너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음 2부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부에서는 1장 유통 및 그 다음에 유통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이제 유통 자원 관리에서 수송은 어떤 특성이 있고 물류센터는 어떤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유통에 대한 정의인데 우선은 제품을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4가지 P 중에 하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에다 물건을 잘 공급하려면 그 4가지를 잘 잡아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제품이 좋아야 되고 프로덕트가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 가격이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소개가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느 장소든 플레이스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말고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품이 잘못 나오면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이 안 나오면 실패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설정이 잘 안 되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제 플레이스는 어떤 거냐면 그 물건을 찾는 데가 지금 뭐 전국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전국에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팔 때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판다. 그러면 밀리죠. 근데 지금은 제품을 이제 한번 세계적 수준의 어떤 기업이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판다 그러면 전 세계 다 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영업망을 가지고 그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장 수요에 맞춰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통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에서 물건을 잘 팔아서 기업을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4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유통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유통이라고 하는 거냐면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 완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제품을 최종 고객한테 전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보시면 우선은 이제 유통이 중요한 업종은 역시 대량 생산 쪽, 대량 생산 중에서도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MTS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에서 효율적이고 어떤 강력한 유통망을 갖추려면요, 땅을 사야 되고, 시설을 짓고, 사람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재고를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근데 왜 재고라는 게 그렇게 싼 게 아니고, 땅도 싼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지금 이제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강력한 유통망을 우리가 가졌다. 그러면 갖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보통 20년씩 걸리죠.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그래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 새롭게 강력한 유통망을 가진 회사는 새롭게 진출한 기업에게는 사실은 그게 큰 장애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유통망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으면 대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고객이 원하는 어떤 장소까지라도 실제 물건을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망을 잘 갖추게 되면 2가지 효율성을 갖는다고 하죠.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여기 나왔던 플레이스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2가지를 갖는다고 하죠. 이 경쟁력이거든요. 중요한 경쟁력. 그래서 적시에,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어느 장소까지 갖다 준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통의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소죠.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일 배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일 배송이라는 단어가 이제 약간 지금 약간 변경돼서 이제 그날 안에 주문하면 그날 갖다 준다. 이런 당일 배송 체계가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 체계가 아니라 하루를 지금 이제 2시간이나 3시간 단위씩 쪼개요. 3시간. 그러니까 8번의 지금 배송 체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새벽 배송도 하고 아침 배송하고 오전 배송하고 오후 배송하고 저녁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8번을 지금 이제 돌 수 있는 당일 배송 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 단위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의 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긴급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가진 회사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통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통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유리했는데, 왜냐하면 고객들이 가는 방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유통이 직접 고객한테 오는 방식이에요. 오는 방식이라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고, 주문하면 그걸 신속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유통의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유통에 대한 정의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조에서도 유통은 중요하죠. 제조 자체에서도 유통은 중요하죠. 이거를 그냥 우리는 유통에만 넘기면 그쪽에서 이제 알아서 시장에다 뿌린다. 그러니까 거기만 잘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만드는 완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는 유통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게 시장 바로 앞에까지 유통을 하든 아니면 시장이 크면은 다시 지금 단계, 레벨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에슐런이라고 하는데 레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레벨까지는 갖다 놔야 되거든요. 제조가. 그래야 시장에서 잘 나가는 물건이 훨씬 더 지금 시장 고객한테 빨리빨리 이제 흡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유통에서 나타나는 활동들인데, 첫 번째는 수송. 수송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거죠.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고, 사실은 수송은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게 되면, 그러면 수송비를 좀 아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물건을 받을 때 정해진 데서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받는데, 공급자가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가 그냥 딱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든 물건을 우리 공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물건을 받을 때 이 정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그러면 그냥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수송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하고 그 주문한 거에 대해서 차량이 준비돼서 들어오고, 뭐 차량이 뭐 크든 작든 간에 그 지금 이제 한 주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송이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송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송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물건이 많다고 해서 지금 싸고 물건이 적다고 해서 지금 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수량이랑 상관없이 거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에. 그래서 지금 소량이라도 장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능한 이제 많이 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보내주는 사람은 많이 지금 이제 실어서 보내주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은 많이 받으면 재고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라도 실제로 품종 변화가 이제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움직이는 물량은 그날 필요한 거 그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송 체계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럼 그날 필요한 거 그날 들어가면 매일매일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소량으로, 그럼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플라이 체인에 돼 있어서 우리는 공급자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 뭐, 경기도의 인천 지역에 많이 모여 있다. 그러면 인천 지역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딱 정해놓고 각자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요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놔서 업체들한테는 여기까지는 매일매일 필요한 거를 보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차를 하나 크게 이제 준비해가지고 잔뜩 실어서, 근데 이제 언제 싣냐면, 뭐 아침에 6시에 싣거나, 그러니까 5시쯤에 가져와서 6시에 싣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시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 거리는 이제 한 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으면 좀 아이디어를 내서 물건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점지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받는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받는 데서, 정해진 데서 물건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대부분의 물건들은 차에 그냥 잔뜩 실어서, 이제 TL이라고 하는데, TL로 딱 들어와서 공장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비용이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됐으면 그냥 건 바이 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개 주문하면 10개 오는 거고, 20개 주문하면 20개 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송이 이제 우선 유통처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통재고 많죠. 많으니까. 유통재고 쪽에서 관리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쪽에 이제 비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류센터. 예전엔 창고라고 했는데 지금 물류센터로 갑니다. 물류니까 이제 지금 제품과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쫙 들어와서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 뭐 분류가 되거나 쪼개지거나 아니면 뭉쳐지거나 해서 다음 사이트로 딱 넘어가는. 그래서 주로 이제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했던 보관은 한다. 특히 뭐 신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관 사이트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보관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자마자 주문별로 분류해서 바로 나가기도 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 군데서. 이게 범버가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범버를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물류센터 안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들이 딱 이제 그 모델에 대해서 5년 계약을 하든가,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물건이 들어와. 그러면, 거기 조그만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타고 쫙 해서 범버가 딱 만들어져.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포장이 돼요. 개별 포장이 돼서, 그 다음에 다시 해당하는 차량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라인까지 직접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동차가 하루에 몇 대 만드느냐. 그래서 요 라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350대가 만들어진다. 그럼 범버는 350개 쓸 거 아니에요. 350개를 뭐 창고에 싸두거나 자동차 공장 창고에 싸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안에서 그래서 처리가 돼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큼 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안에서 이거를 창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창고라는 뜻은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역할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크로스토킹이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주문별로 분류해서 바로 나가요. 바로 저장 없이 바로 나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뭐 형태가 변할 때 이런 자동차 같은 건 난이도가 좀 높은 건데 또 이런 게 변할 수도 있죠. 포장 단위가 변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들어올 때 이제 뭘로 들어왔냐면, 뭐, 배터리면은 우리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러면 주문하는 데는 주문처는 뭐,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백화점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온라인 쪽도 있고. 그러면 주문 들어오면 거기 맞춰서 포장을 해서 나가고. 그러면 이제 벌크로 들어와서 브레이킹 되는 거죠. 브레이크 벌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센터. 점점 이제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규모도 커지고, 체계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재취급은 이 시설 안에서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자재취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센터에서는 들어오면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도 자재취급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됐다가 나갈 수도 있고, 저장됐다가 보관해서, 그 다음에 주문 들어오면 피킹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자재취급이 될 수도 있고, 공장 안에서는 이제 자재착고에 들어왔다가 라인 타고 들어가서 막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뭐 들어갔다 왔다리 해서 만재분돼서 나간다. 그것도 자재취급입니다. 자재취급은 이제 가능한 한 적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재취급과 관련된 기술들을 좀 이제 적게 하려고 하면서도 자동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뭐 드론을 사용한다든가, 드론은 이렇게 막 날아다닐 수 있고요. 아니면은 드론이 그냥 일정한 반복적인 어떤 작업만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움직이는 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계를 시키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예전에 이제 AGV라고 해서 무인 운반차라고 했는데, 예전에 무인 운반차가 약간 좀 달라요. 지금은 진화돼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자율주행차처럼, 물론 속도는 이제 빠르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장소에서 물건 받아서 필요한 장소에 갖다 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물량이 좀 많으면 컨베이어 라인 같은 게 깔아서 컨베이어 라인에서 쭉 들어와서 이제 뭐 박싱이 막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많이 쓰이죠, 로봇.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로봇은 뭐 역할 자체가 다양해서. 그래서 분류센터 안에서 자재 취급의 역할이 자동화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 자동화를 많이 하느냐?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이게 그 서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사람을 줄이려고 기계를 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기계를 들이고 나서 정말 사람이 줄었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그런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계를 들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사람이 할 만한 일인가?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지금 근육을 너무 심하게 쓰거나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근골격계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또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좋아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내서 막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한번 이제 그것도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나 셋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물류센터 안에 이런 자재 취급들은 반복성이 좀 있어서 사람이 하기엔 부적합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사람을 쓰기도 힘들고, 원래 그 물류센터는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한 달 운영비 중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사람도 구하기 힘들고, 구해도 금방 나가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비용이 부담이 많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람보다는 기계하는 게 낫고 그러면 이제 기계화 시키죠. 자, 지금 이제 기계 쪽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포장은 뭐, 역할 자체가 되게 이제 많습니다, 포장은. 물류 쪽의 역할도 있고, 포장은 마케팅의 세일즈의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제품이 잘 나가거든요. 포장이 예뻐서 지금 잘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 기능이죠. 보관 기능. 그래가지고 포장을 해놓는 거는, 기본 포장을 하는 거는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포장. 이게 이제 유통위에서 이루어진 활동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 마지막에 주문 처리. 주문은 이제 유통처에서 받으니까, 그래서 유통해서 주문을 받아서, 그래서 ATP 확인해서 이제 주문을 받으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뽑아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유통 활동들은 이제 이렇게 6가지 활동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유통 쪽에 사용되는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는데, 우선은 유통과 관련돼서 용어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채널, 유통 경로라고 하는데, 채널. 그 다음에 에슐론인데, 에슐론은 이제 유통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다음 같은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굉장히 유통망을 잘 갖추고 있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선 시장이 되게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뭐 중국 시장이나 시장이 좀 넓어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제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여기 센터들이 있고요. 센트럴 서플라이가 있고, 얘네들이 이제 센트럴 서플라이예요. 특정 지역을 다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 센트럴 서플라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구역 창고가 있습니다. 구역 센터들요. 구역 센터들이 있고, 네, 구역 센터들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직접 유통까지 하게 되면, 그래서 최종 뭐 고객하고 거래까지 하면, 예, 지금 이제 영업 담당자 여기까지 배치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잠깐 보신 거고, 근데 이때 이제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센터나 구역에 있는 센터나 유통업자들한테 같은 회사인데도 니네가 비즈니스 하다가 필요하면 주문해서 그냥 알아서 지금 물건 가져서 물건 잘 팔아라.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지역 센터나 구역 센터나 유통업자나 거래하는 이제 시장이 있을 거고, 그 시장 안에서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니네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다가 없으면은 뭐 공장에다 연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센터에다 연락해서 물건 받고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복잡성이 올라가요. 복잡성이 올라가게 되면 각자 알아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컴플렉시티가 올라가요. 이 자체가 이제 올라갑니다.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이 컴플렉시티가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는 커스터머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요. 희한하게도.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에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 중에서 이제 어떤 비용이냐면 긴급 처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재고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유통자원에 관련된 어떤 비용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복잡성이 올라가면 어떤 게 이제 지금 이제 올라가냐면, 복잡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안 좋아져서 커스터머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용이 올라가는,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룰을 정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얘네들 딱 3명한테 얘기하는 거죠. 니네 3명은 여기에서만 물건 받는다. 그 다음에 니네 2명은 여기 이제 2명인데 뭐 아니면 이게 이제 뭐 20개라고 해도 되고, 2명은 여기에서만 물건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물건을 받으려면 어디서 물건을 받는 거냐면, 지정된 데가 얘가 만약에 1번이다. 그럼 1번에서 물건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서 이제 물건 쓰다가 없으면 얘가 지역 창고가 이제 지정된 데가 얘가 다시 1번이다. 그러면 지역 창고 1번에서 받는 거예요. 2번에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창고는 누구랑 거래하는 거냐면, 그 완제품의 경우에, 특정 완제품의 경우는 특정 공장하고는 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역 창고에서 A그룹을 받고 싶다. 그러면 공장은 A그룹 만드는 공장에서 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유통자원들이 굉장히 많으면 뭘 정하는 거냐면, 너는 누구한테만 물건 받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팔고, 그 다음 없으면 다시 또 정해진 누구한테 물건 받고, 이런 지금 이제 공급선을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공급선이 딱 정해지면 우리가 유통 경로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유통 경로가 정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얘한테 니네가 그냥 물건 팔다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연락해서 물건 땡겨다가, 뭐 딴 데도 괜찮아. 딴 데도 지금 받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이 없으면 이제 주문 넣어가지고, 그래서 구역 창고에 넣거나 지역 창고에 넣거나, 또 그 지금 구역도 정해지지도 않아요. 1번이 아니라 뭐 2번, 3번에다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지역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스탁아웃이 늘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용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아웃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 재고를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타트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건 바이 건으로 그냥 하나씩 막 주문 처리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뭘 정하는 거냐면, 너는 반드시 누구 소속이니까 누구한테 주문을 지금 받고 주문을 넣고 주문을 받는다. 물건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만든다. 그 경로가 지금 채널이에요. 채널을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 채널이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추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획도 짤 수 있죠. 계획 같은 것도. 그래서 지금 여기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유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건 집어넣는 지금 지역에 있는 에리아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중에 니네는 물건을 받는데 여기가 넘버원인데 넘버원에서 물건 받는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물건 공급받는 물건이 만약에 A1이다. 그럼 A1의 경우에 재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 재고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구역 창고에서는 물건을 넣어줄 때, 이 A1을 넣어줄 때는 A1에 대해서 몇 개 정도 남으면 물건 넣어준다. 그게 지금 재주문점 방식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물건 넣어준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넣어준 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요 A1이 지금 거점지에서 몇 개 팔리는지, 이 예측 정보를 가져다 주면, 예측 정보하고 재고랑 비교하면 뭘 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넘버원에서는 언제를 지금 물건 넣어주면 된다. 만약에 넣어줄 때 500개씩 넣어준다. 그러면 그 500개를 언제 넣어준다. 이런 공급 계획 짤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이 들어가면 바로 쓰이고, 그래서 시장 수요도 잘 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쪽에 재고도 적게 가져가면서 이쪽에 지금 유통자원도 관리하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에 여기 딱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만듭니다. 간단하게 만들게 되면, 주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만들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통 경로가 나오죠. 그래서 유통 경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나오면서 또 어떤 것도 만들어지냐면 다음 같은 것도 만들어집니다. 유통 단계를 에슐런이라고 해요. 에슐런 단계가 만들어지죠. 통상 단계를 표시할 때는 얘를 단계 번호, 레벨 번호 0번이라고 해요. 번호를 매길 때, 그 다음에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매깁니다. 보통은 유통이 아무리 복잡하게 돼 있어도 유통 단계가 레벨 3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레벨 3까지 갔다. 그러면 거의 유통과 관련돼서 한 50년 이상의 투자를 해줘야 레벨 3까지 가서 정말 물건은 거점지는 생산하기 유리한 지점이 있는데, 그 물건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우리 최종 고객이 생활하는 바로 그 장소까지,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레벨 3까지 되면, 레벨 2가 돼도 그렇게 올 수 있어요. 레벨 2만 돼도. 근데 레벨 3까지 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레벨 2가 되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땅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센터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역의 센터는 한 3개 있는데, 수도권 쪽에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지금 용인의 센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이 하나 있고, 남부 쪽이나 제주도 쪽에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있고, 그 다음에 구역 센터까지만 가면 바로 지금 최종 소비자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 그렇게 하지 않고 지역까지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최종 소비자랑 만나는 소매 쪽이랑 거래한다든가 이렇게 소매랑 거래하곤 하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긴 주겠고요. 여기가 유통 경로하고 유통 지금 단계, 에슐런을 단계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유통 경로. 그래서 생산자에서 만든 제품이 유통 조직을 통해서 소비자 또는 최종 수요자한테까지 전달되는 절차. 이거를 생산자에서 만든 게 최종 소비자,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과정 또는 절차를 유통 경로라고 하는데, 유통 경로를 정해놔야 된다. 유통 경로를 정해놓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냐면 유통 단계가 생겨요. 그래서 우선 먼저 공장에서 만들어서 지역으로 보내고, 여기 리전을 보내고, 리전에서 다시 에리아, 구역으로 보내고, 구역에서 우리 지금 소매랑 거래하는 유통업자들 쪽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이제 단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단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유통 단계는 애슐러이라고 하죠. 애슐러. 그래서 유통에 사용되는 공급망의 수준을 유통 단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되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돼 있으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죠. 회사 자체가 유통 쪽에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쪽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쪽에서 특히 중요하냐면 MTS 회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한 40년 동안 정말 땅도 열심히 사고 돈 날 때마다 땅 열심히 사고 투자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MTS가 이 회사들이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생기죠.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누구보다 빨리 주문 처리가 되니까 선택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유통 자원 관리할 때 주요한 이슈들 잠깐 보시면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시설 거점지를 어떻게 둘 것이냐. 중요하죠. 한 번 두면은 그냥 회사 망할 때까지 계속 쓰는 거니까 거점지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이냐. 두 번째 입지 선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단계를 몇 단계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몇 단계로 할 것이냐. 그래서 3단계로 할 거냐. 아까 보신 게 3단계예요. 아니면 2단계로 할 거냐. 근데 우리나라는 뭐 2단계 정도가 많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LG전자나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다가 그 물건을 공급한다. 유통 단계가 갖는다 그러면 2단계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거점지 사고 크게 두고, 그리고 임대하거나 할 수 있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이제 바로 앞에까지 갖다 주는 2단계 정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각 단계의 거점지,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몇 곳을 할 것이냐. 이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 번째 지금 이제 레벨 1에 2개 할 거냐, 3개 할 거냐, 하나 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몇 개냐에 따라서 수송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레벨도 약간 달라져요. 서비스 레벨도. 그러니까 고객 주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약간 달라지고, 재고도 달라지고, 또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운영비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지를 몇 개 할 거냐. 이게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2개가 좋다, 3개 좋다 할 때는 수송비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판매 손실의 가능성도 좀 보고, 재고도 보고, 운영비도 보고 해서 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송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송 방법은 이제 보통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그다음 기차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 해서 관을 이용하거나, 수로나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을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 보통은 이제 내륙운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차량이나 기차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해상운송이나 이제 국제운송 같은 데는 배나 비행기 같은 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조건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방법은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제품의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겠죠. 5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물류센터의 역할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류센터 역할. 그 물류센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공급하는 곳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물건을 매일매일 받고 싶다. 그러면 물류센터를 하나 두게 되면 수송비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수송비는 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변화가 심하니까 제품 변화도 심하고 자연스럽게 필요한 자재들은 조금씩 필요한 것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송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수송비를 좀 줄이게 어떻게 좀 네트워크를 잘 짠다. 그러면 이게 기술이거든요, 기술. 근데 그 기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물류센터의 역할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관리를 어떻게, 보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유통재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센터까지 보내는 거는 MPS로 보냅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이 있어요. 그 완제품이 A1인데 A1이 이제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와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게 유통 활동이거든요. 근데 공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앞에다 뭘 주는 거냐면
센트럴 서플라이를 두거든요. 시장 앞에다가. 아무리 유통을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해요. 제조회사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유통업체로 넘어가든가, 뭐, 우리 이제 고객사죠. 고객사. 거기서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1공장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센터까지 이 물건이 들어가는 거는, 물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쌓이겠죠. 그죠? A1이 쌓이겠죠. 쌓이는 거는, 뭘로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거냐면, MPS로 들어갑니다. MPS.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센터가 자기네가 물건 쓰다가 없으면 공장에서 주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여기 있는 A1의 재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요를 예측해요. 수요를 예측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냐면 공급계획을 짜고 그 공급계획에 대해서 작업장의 능력까지 확인해요.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약간 조정해서 보통 MPS는 계획기가 얼마나 나오냐면 26주 이상 나오거든. 26주 이상 나오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이제 조정하더라도 뭐 22주부터 26주 사이에 조정할 수 있잖아요. 수요 예측은 이제 26주 정도 해서 아니면 52주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공급 계획을 MPS를 짠 다음에 MPS대로 물건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장에서 만든 거는 센터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냥 센터에서 없으면 막 주문해서 우리한테 가져간다 그러면 MPS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MPS가 없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런 회사들은 그런 센터에서 자기네가 없을 때 그냥 주문해가지고 우리 공장에 가져가는 회사들은 그런 경우에는 이 공장에 뭐가 많이 생기냐면 긴급 생산이 많이 생겨요. 긴급 주문이나 자재도 긴급하게 들어오고 생산도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MPS를 짜죠. MPS를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고객사한테 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런 게 이제 유통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쪽이 어떤 데냐면 우리 이제 다음 단계인데 중앙공급제에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건데 이게 그냥 순수한 우리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어떤 게 많이 늘어났냐면 이 중에서 몇 개는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 이 중에 몇 개는 우리 회사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 회사면 재고정보하고 수요 예측 정보를 이용해서 알아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재고에 대해서 공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문 기다렸다가 주문에 대해서 그냥 보내주거나 아니면 알아서 넣어주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유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기법들 이걸 이제 가치 향상 기법이라고 이제 정했는데 기법들이 어떤 게 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게 이제 유통자원 관리의 주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시설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입지 선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걸 한번 정하고 나면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성적인 요인들을 먼저 고려합니다. 정성적인 요인들을 이제 먼저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만약에 완제품을 공급한다 그러면 고객 쪽에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가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거의 한 60% 나간다.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에 좀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는 베트남에서 물건을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물건이 주로 한국에서 유통될 때 그 유통되는 비율이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많다. 그러면 수도권 근처에다 둬서 가능한 한 주문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 결국 이제 센터를 두는 이유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잠깐 그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과의 근접성 같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얘는 완제품이 아니라 물류센터긴 한데 부품들이다. 근데 부품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주로 이제 우리가 공급자를 서플라이 체인을 해서 인천 지역에다가 한 8군데 정도를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앞으로도 향후 이제 그냥 수년간 거래를 할 거다. 그러면 인천 지역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둬서 거기서 모이게 돼요. 그래야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오더라도 수요가 이제 지금 수송비나 이런 비용이 수요를 만족하면서도 비용이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금 안에서 간단한 프로세스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죠. 뭐 주문별 각 작업장 주문별로 분류한다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작업장에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금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죠. 안 그렇고 만약에 그런 센터를 안 두게 되면 공급자 쪽에 안 두게 되면 그때는
매일매일 들어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수송 방법은 어떤 걸 쓰느냐. 역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차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기차 쪽에 맞춰서 둬야 되죠. 기차로 움직여야 되면. 중량물 같은 건 기차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물건이 기차 들어와서 지금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차 근처에다 둔다든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작업자의 숙련도인데, 주로 이제 주문 처리 같은 게 좀, 까다로운 주문 처리가 일어나는 그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들을, 이 업무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자들 뽑을 때 훈련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련도를 보거나,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삶의 질, 기후나 삶의 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거점지로서는 다 좋은데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후보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인데, 규제는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이트에다가 주게 되면 고용이 얼마 정도 생기게 되면, 그러면 뭐 관련된 지금 세금 중에서 일부를 뭐 지금 이제 적게 받는다든가 공제 준다든가, 아니면은 사용료들이 있어요. 전력이나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사용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이제 지금 이거를 뭐 몇 년 동안 안 받거나 아니면 뭐 50%만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큼 지금 이제 여기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느냐, 또는 그 사이트에서 정부에서 규제한 사이트에서는 이 시설을 못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웃 시설에서는 이제 이런 시설 자체가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 그 다음에 학습 곡선은 이제 주로 뭐 같은 나라보다는 다른 나라 후보지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그 담당자들이 우리 쪽에 지금 이제 요구하는 역할들을 얼마큼 빨리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경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질 쪽에다가 센터를 하나 두려고 하는데 브라질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큼 우리 쪽에 어떤 회사 정책이나 이런 걸 잘 따를 것 같으냐, 지금 그런 경험이 있는 걸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거점지를 한번 고려를 하죠. 정상적인 요인들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이제 몇 군데 나오면, 그러면 이제 후보지 중에서 정량적 요인, 이건 비용이죠, 비용을 이제 고려해서 정하게 됐어요. 비용으로는 뭐 이제 여기처럼 수송비는 이제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를 두게 되면 이제 센터 쪽으로 들어갈 때가 이제 인바운드 트랜스포테이션이고, 센터에 나가는 게 이제 나가는 수송비거든요. 들어오는 수송비하고 나가는 수송비 다 봐야 되고요. 건물하고 토지 비용 이런 걸 봐야 되고, 시간당 임률들이 봐야 될 게 이제 뭐냐면 나라들마다 임률이 다르니까 지금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임률의 변화들도 좀 계속 있죠. 그래서 이제 임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기타 이제 부대 비용들이 이제 아까 여기도 이제 앞에 나왔죠.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에서 후원을 해서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낮아진다. 그러면 이게 다 값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업체 만약에 이제 거점지가 한 두 군데 있을 때는 지금 이제 두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정량적인 요인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접근 방식인데요. 관련 기법인데, 정량적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정량적 방법은 비용 정보 같은 걸 넣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비용 정보를 이용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이제 통상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총비용 분석법이라는 게 있는데, 총비용은 해당하는 거점지 2개가 있으면 두 개에 대해서 관련된 비용을 다 산출해요. 그래서 인건비나 그다음 수송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다 산출해서 합산을 해요. 합산해서 1년 동안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든 데가 어디냐, 적게 된 데가 어디냐. 그래서 적게 된 데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은 이제 비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간단한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손익분기점은 비용을 정리할 때 고정비와 변동비를 가지고 정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A 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고정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정도 되고, 변동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 사이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비가 이 정도 되고, 변동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량을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냐, 수량은 이 정도 가져가려고 한다. 수량 처리는. 그래서
해당하는 이제 그 거점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쓸 거냐, 결국 이제 수량 처리인데, 수량 처리 봤을 때는 누가 더 유리하냐면 A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이제 손익분기점 분석이고, 그리고 중심법 문제 뭐냐면 물동량을 가지고 가장 지금 무게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 요 지점, 그다음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에 수요를 대응하려고 할 때 통합물류센터를 하나 두려고 한다. 그 통합물류센터를 두려고 하는데 이 지점별로 물동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동량, 좌표점도 있고 물동량이 있으면 그때 이제 가장 무게 중심이 되는 데가 어디냐. 그거를 계산해서 주는 게 무게중심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송계획법은 이제 최적화 방법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선형계획법 중에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점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급지가 이제 이렇게 기존에 공급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요지가 이렇게 있어요. 수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보로 되는 데가 이제 이 지점을 둘 것이냐, 여기를 둘 거냐, 그 다음에 여기를 둘 거냐, B를 둘 거냐. 그래서 A지점이 더 낫냐, B지점이 더 낫냐 할 때, A지점을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적 수송비가 얼마큼 나누냐, 그 다음에 B지점을 넣고, 최적의 수송비가 얼마큼 나누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형계획법으로. 그래서 A지점으로 두는 게, A지점에다 두는 게, 전체적으로 수송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지점을 선택하는 거죠. 대안문서 할 때 이런 최적화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비용 정보를 가지고 하는 정량제어 기법입니다. 시설을 선택할 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거점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거가 있는데 정성적인 방법은 뭐냐면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정할 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수송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를 제일 많이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수송 체계, 그 다음에 뭐 삶의 질이라든가 지역의 뭐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요인들을 지금 이제 놓고 그 다음에 그 요인들에서 가중치를 줘요. 가중치 준 다음에 후보지가 만약에 한 세 군데 있다 그러면 세 군데 후보지 중에서 각 요인별로 이제 점수를 줘서 가중치를 합산해서 가장 점수 높은 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어떤 뭐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제 요인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중치 지금 이제, 후보지에 대해서 요인들을 선택한 다음에 요인들의 가중치를 넣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맞는 후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인평점법, 이렇게 이제 풀어주죠. 이런 방법으로 거점지를 선택한다. 간단하게 이제 두 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안에 다시 이제 세부적인 기법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만 해드렸습니다. 정리만.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자료를 만들게 되면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의 수인데 물류센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유통물류센터의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그림 가지고 좀 설명해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여기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랑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공장에서 직접 거래를 안 하잖아요. 이 거래처들 앞에다가 물류센터를 둬서 거래하는데 하나를 뒀다. 이게 이제 하나를 뒀다. 하나를 뒀습니다. 하나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만든 엔드아이템 여기다가 한번 넣어주죠. 그죠? TL로 넣어주죠. 그죠? TL로. TL은 뭐 지금 그냥 약자를 써드리면 트럭로드라고 그래요. 트럭로드. 그래서 차량의 적재 중량을 만족시켜서 물건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트럭로드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에 실을 만큼 실어서 물건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으로서는 가장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죠.
이게 각각의 이제 센터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죠.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데, 이때는 이제 거리는 좀 가깝지만 어떤 비용이냐면 이게 LTL 비용입니다. LTL. LTL은 이제 약자가 less than truckloa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재 중량이 지금 이제 만족하지 않는 차량에 실어야 될 게 만약에 100박스를 실어야 되는데 100박스보다 적은 양이 실어서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센터 수를 지금 만약에 이제 몇 개를 더 주겠다.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앙 공급지가 하나 있는데 중앙 공급지를 2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중앙 공급지를 어디다 추가하겠어요? 시장 앞에다 추가하겠죠. 그래서 그 시장 앞에다 추가하는데 가능한 기존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그 한 군데에서 그 지금 이제 대응하기에 좀 먼 장소에다 두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됐냐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간 지우고요. 어디다 뒀냐면 우선은 이쪽에다가, 두 번째는 여기다 두고, 이쪽에다 두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제 그 지금 주문은 여기서 처리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군데 또 뒀어요. 또 뒀는데 거기는 이제 어디냐면 지금 이쪽에다 뒀어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지금 이제 하나의 센터는 전체 시장을 다 커버했는데 이제 이쪽에 3분의 1만 이제 커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주문 처리가 되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세 가지의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 변화는 수송비에서 변화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 손실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고 쪽에, 네 번째까지 있네. 네 번째. 그게 이제 뭐냐면 창고, 그러니까 이제 물류센터. 창고 운영비용. 있어. 이제 네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네 가지 영향을 주는데, 우선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수송비는 전체 수송비는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 거냐면, 세 군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때, 예전에 어떻게 보냈냐 해서, 매일매일 보냈는데, 한 번에 보낼 때 9,000개씩 보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세 군데가 되니까 9,000개 보낼 필요 없이, 아침에 이쪽에 이제 3,000개씩 나눠서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딱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우선은, 한 번에 볼 때, 세 군데가 되면, 공장에서 출발한 차가 3개예요. 그래서, TL 비용은 늘어나요. TL 비용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몇 개씩 보내는 거냐면 3,000개, 그 다음에 3,000개, 그리고 3,000개 이렇게 보내겠죠. 9,000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9,000개씩 보내진 않고, 이거는 이제 9,000개씩 보내진 않고 3,000개씩 보내겠죠. 대신 이제 뭐가 늘어나는 거냐면, 차는 3개가 움직이는 거니까, TL 비용이 늘어나는데, 어느 비용에서 굉장히 이제 비용이 떨어지는 거냐면, 여기 지금 주문 처리할 때 센터들을 시장에다 이제 혼자 커버할 때는 되게 먼 지역이었는데 그쪽 지역에다가 센터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여기서 가는 비용이 이 거리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송비는 두 가지 비용이 있는데 센터로 보내는 비용이 있고 근데 센터에서 나가서 고객한테 가는 쪽에 비용이 있는데 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올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이제 오르냐면 이쪽 잠깐 지워서 설명해 드리면 올라가는 거는 수송비의 경우는 인바운드는 올라요. 그런데 어떤 비용이 많이 떨어지는 거냐면 아웃바운드에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수송비는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이제 조건은 뭐냐면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고객한테 보낼 때 그때 발생하는 수송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했을 때 그래서 수송비는 이제 지금 이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판매 손실 비용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급해서 우리한테 연락했을 때 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못 들어간다. 이게 너무 늦게 주문해서. 그래서 빨리 가야 내일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못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근처에다가 이렇게 센터를 뒀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락해서 지금 오후 2시인데 오늘 저녁까지 올 수 있느냐? 그러면 가까운 데니까 갈 수 있다. 그러면 주문 처리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은 가까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판매 손실이 가능성이 떨어지죠. 판매 손실 비용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는 좋아요. 센터가 늘면 이 두 가지는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부분이냐면 이 3번, 4번은 올라가죠. 당연히. 4번 같은 경우는 창고 운영비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면 전에는 센터를 하나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3PL을 이용하든 아니면 직접 관리하든 간에 3개가 되면 창고 운영비는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고는 올라가요. 재고는 올라갑니다. 재고는 두 종류의 재고가 올라가요. 재고에 대해서 보실 때는 첫 번째가 세이프티 스탁이 올라가요. 두 번째는 수송 재고가 올라갑니다. 재고의 경우는. 세이프티 스탁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물건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 하나 있을 때는 한 번에 들어갈 때 9,000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9,000개 들어가고 전체 시장을 다 커버한다고 했잖아요. 커버한다고 했는데 그때 얘가 혼자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안전재고가 얼마였느냐? 그 안전재고가 예를 들어서 안전재고 혼자 있을 때 안전재고가 1,000개였다. 1,000개였다.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더 지금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그래서 3개가 되잖아요. 3개가 되고 담당하는 시장이 이렇게 줄게 되면 그러면 여기도 안전재고를 세팅할 거고 그다음 여기도 안전재고를 다시 세팅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제 커버하는 시장이 줄어들었으니까 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이제 안전재고 세팅을 해줘야 돼요. 새로 이제 만든 데다가. 그래서 이쪽에 안전재고 다시 세팅해주고, 여기 이제 기존에 1,000개였는데 1,000개하고 이제 바꿔서 계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진 여기도 안전재고 세팅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센터가 3개 있다고 해서 안전재고를 3분의 1로 나눠서 330개 정도씩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새로 세팅되는 안전재고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루트 3에 그 다음에 1000 이렇게 해서 안전재고를 세팅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재고가 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재고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지가 3분의 1이 됐다고 해서 안전재고 3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루트 3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그마를 가지고 안전재고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시그마의 특성 때문에 루트배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센터를 이렇게 시장에다 붙여서 움직이는 거리가 대량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트랜지 스탁도 지금 이제 많아진다. 여기까지 해서 이게 많아지죠. 그래서 재고는 이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재고는 센터를 지금 몇 개 둘 것이냐 이거는 좀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수송비하고 그다음 판매 손실 비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두 개의 요소에서는 반대로 이제 재고라든가 그 다음에 창고 운영비 쪽에서는 또 올라가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를 정하는 거죠. 한번 정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운영하다가 뭐 완전 시장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쪽의 수요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더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 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비용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이제 그대로 이제 똑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센터 수에 영향을 받는 거는 지금 이제 네 가지가 된다. 그 중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수송비의 경우에는 수송비는 전체 수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송비는 인바운드하고 아웃바운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가 늘게 되면 인바운드는 아까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바운드는 올라가는데 아웃바운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커버할 때는 먼 지역에서는 주문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주문 처리에 대해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센터가 있으니까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지금 짧은 거리에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웃바운드 굉장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송 비용은 이제 줄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판매 손실 비용 그건 준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긴급 주문에 대한 처리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재고는 는다고 그랬습니다. 재고는 안전 재고가 늘고 그리고 수송비가 늘고 두 가지가 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운영비는 당연히 뭐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센터를 우리가 직접 이거를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3PL 같은 걸 이용해서 위탁해서 걔네가 이제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비용이 더 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가지 비용들이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가지 비용을 고려해서 이 레벨에는 몇 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를 정해서 쓴다 이겁니다. 이에 대한 지금 이제 그림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이 있고 전체 비용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고 그 비용들 중에서 이제 우선은 전체 수송 비용, 그 다음에 판매 손실 비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 관련된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웨어하우징 코스트라는 게 이제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류센터 운영비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물류센터 중에 안전재고와의 안전재고 관계는 관계식이 있어요. 관계식이 있습니다. 관계식이 있어서 다음 같은 관계식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지금 할 때 어떻게 썼냐면 혼자 있었을 때 안전재고를 얼마를 뒀냐. 그래서 1000개를 뒀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센터를 몇 개를 늘렸냐면 지금 이제 3개를 늘렸다. 그러면 각 센터별로 안전재고는 어떻게 가져가야 돼? 각 센터별로 안전재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3개 누르게 되면 그 센터가 담당하는 시장이 좀 좁아져요. 그래서 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데 3분의 1은 아니라는 거죠. 3분의 1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루트 3에 1000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토탈을 구하면 결국 센터 혼자 있었을 때는 얘가 토탈이잖아요. 한 군데 가져가는 안전재고이면서도 토탈인데 3개가 되면 토탈 안전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3군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루트 3에 1000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1000 곱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죠. 여기 이제 여기보다는 보시면은 이 수량보다는 이 수량이 늘게 돼 있죠. 구조가. 그래서 이제 안전재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기 써놓을까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만약에 두 군데를 두다가 만약에 이거를 3군데 하나를 더 늘렸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약간 조정해서 3군데 늘렸다. 근데 여기 이제 각각의 안전재고는 이쪽에 안전재고는 각각 몇 개 뒀냐면 예를 들어서 1000개씩 뒀다. 1000개 뒀다. 그럼 3개가 되면 어떻게 이제 지금 조정해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계산은 안 되고 2개여서 넣다가 1개가 됐을 때 1개 됐다가 다시 3개 된 걸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개였다가 1개로 되면은 지금 이제 각각의 안전재고 1000개고 그럼 여기 토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토탈 SS는 2000개 있죠? 2000개.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재고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루트 2 곱하기 1000 이렇게 되겠죠. 이 공식을 이제 반대로 해서 그러다 다시 3개를 만들면 이 1개였을 때 안전재고에다 다시 루트 3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3개 됐을 때는 SS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3에 루트 2에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실 때 이제 루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시그마를 가지고 안전재고를 계산했기 때문에 시그마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루트로 이제 이렇게 공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고, 여기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재고 관계 보셨고. 그 다음에 수송인데, 수송은 이제 수송 방법인데, 철도가 있고요. 두 번째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는 이제 사실은 철도는 대량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도어투도어가 안 되니까 철도역까지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브레이킹을 해서, 그걸 이제 벌크 단위로 온 걸 브레이킹해서 뛰어다가, 화차별로 뛰어다가, 그 다음에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바로 이제 목적지까지, 도어까지 가져갈 때 자동차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있고, 비행기는 이제 주로 빠른 게 특징인데, 대신에 비싸죠. 네, 빠른 게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운송이 있습니다. 해상 운송은 싸요. 시간 많이 걸리고, 지금 그래서 주로 이제 벌크 단위로 그냥 개별 포장 없이 벌크 단위로 갈 때 이제 해상 운송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제한되어 있죠. 파이프라인 제한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수송 방법이 좀 더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프로젝트 규모가 한 1200조 정도 된다고 하죠. 그게. 그래서, 지금, 도시 안에 파이프라인을 넣어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제 캡슐 안에 사람들이 타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교통망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실제로 이제 지금 자기 주택에 나와서 그 캡슐을 타고 그리고 이제 출근지까지 캡슐 안에서 움직이게. 그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 비용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그 공사를 인프라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뭐냐?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물이나 그 다음에 특정 에너지 가스나 이런 것만 파이프라인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걸 좀 이용해서 그래서 안에 이제 지금 캡슐 형태로 가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들을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활용이 좀 낮은데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관련된 비용인데 수송 관련된 비용 구성을 보시면은 우선은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 비용이에요. 우선 라인홀 코스트라고 해서 거리 비용. 움직인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가 전기를 쓴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어떤 연료,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이동 거리에 따라서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돼 있고요. 이동 거리가 많으면 많이 들고 적으면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크고 작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물건이 크고 무거우면 아무래도 이동할 때 좀 비용을 더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변동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도 있어요. 고정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취급비용, 픽업 앤 딜리버리라고 해서 차를 한번 넣으려면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림 가지고 설명해 드리면 여기 보내주는 사람 있고 밑에다 드릴까요? 여기가 이제 지금 보내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차가 이제 움직여서 이게 쭉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몇 미터 갔느냐, 몇 킬로 갔느냐, 몇 마일 갔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변동비가. 그래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짧게 움직이면 수송비 적게 드는 거고, 길게 움직이면 많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한 번은 실어야 되고, 한 번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터미널에서 이루어지면 터미널에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관리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물건을 이제 지금 실을 때, 한 개를 보내든 두 개를 보내든 기본적으로 보내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적화 목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금 프라이필 같은 송장 같은 게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든 두 개든 간에 문서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그게 고정비입니다. 그래가지고, 화물 취급 비용,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이제 처리 비용, 그리고 이제 문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고정비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동거리 비용은 변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우선은 요 고정비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세 가지 부분이고, 대개는 이제 거리에 비례하죠. 거리에 비례해서 거리가 길면 지금 비용 자체가 올라가게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은 거리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송비를 좀 낮추려면 어떻게 낮춰야 되는 거냐면 화물을 이제 많이 실어서 뭉쳐서 보내야 되죠. 뭉쳐서 보내야 수송비를 이제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으면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류센터인데 센터 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센터 역할 보시면은 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주문 처리를 좀 신속하게 한다. 신속하게 주문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물류센터인데 유통에 기능하는 물류센터는 시장 앞에다 둬서 주문 들어오면 바로 빼서 당일날도 갖출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주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제품을 좀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의 위치를 지금 잘 파악해 놓는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저장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지금 저장하는 방식을 둘 것이냐. 그게 그 저장 전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저장 전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고정 위치제라는 게 있어요. 고정 위치제를 쓰게 되면은 항상 같은 자리에 놔두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위치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관리하기 쉽고 넣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변동 위치제가 있어요. 변동 위치에 쓰게 되면은 물건이 항상 위치가 변해요. 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위치가 변하잖아요.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물건을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대신에 그 공간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고정 위치제는 공간 활용이 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존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구역 위치제라고 해서 제품에 대해서 구역을 딱 나눠서 이 제품군은 1층에 놔둔다. 이 제품군은 2층에 놔둔다. 그래서 보관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을 때는 대표적인 게 백화점 같은 데죠. 백화점. 백화점은 말이 백화점이잖아요. 물건이 겁나 많다 이런 뜻이죠. 그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구역을 나눠서 1층에는 뭐만 놔두고 2층에 뭐만 놔두고 물론 이제 시즌별로 그 안에 이제 그 구성되는 품목들은 약간 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존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장 방식을 따냐에 따라서 이 위치 확인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노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물리적 노력을 최소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류센터는 사실은 물건을 넣다 뺐다 하는 것들을 다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옛날에도. 지금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사람이 일하기가 가장 안 좋은 데가 물류센터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공장보다 어려운 데가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육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단순하게 이제 그냥 빨리빨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을 계속 써가면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람이 하기에는 가장 안 맞는 그런 이제 작업 현장이 이제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물리적 노력 같은 걸 지금 가능한 기계나 자동화로 대체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부적합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주 쓰는 물건들은 가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정돈의 개념을 좀 쓰죠. 정돈의 개념을. 그래서 물리적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 다음에 주문 관리. 뭐 주문 처리 여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주문 관리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방식. 저장 방식은, 물류센터의 저장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위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위치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 위치 방식은 좋은 점이 뭐냐면, 관리하기 편해요. 관리하기 편한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고정 위치 방식은 관리가 편하다. 넣고 빼고 저장하기 편하다. 그래서 이제, 공간 활용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건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공간을 세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올 때 몇 개 들어오냐? 그래서 200개 들어온다. 그럼 200개에 맞춰서 공간을 세팅하는데 200개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쭉 쓰면 없을 때 200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200개 들어와. 그 다음에 쭉 쓰다가 없으면 200개 들어와. 쭉 쓰다가 없으면 200개 들어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은 200개를 지금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평균적으로 공간에 물건은 한 50%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50%. 여기 빗금친 부분만큼만 물건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중에서 빗금친 부분만 물건을 갖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 활용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변동위치에는 뭐가 좋냐면, 당연히, 공간 활용 자체가 좋죠. 그냥 빈자리마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자리가 좀 낮다. 그럼 바로 이제 다음에 물건이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관리할 때, 관리 자체가 이제 복잡하다. 그런데 IT 기술이 좀 좋아지면서, 왜냐면 관리하기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물건이 3층에 있는데, 지금 다음에 들어온 건 3층이 아니라 2층에 지금 보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피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뽑을 때 3층에 한 50개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새로 들어온 게 300개 있다 그러면 3층에 있는 걸 먼저 뽑고, 그리고 또 이제 1층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게 이제 지금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뽑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빨리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3층 가서 50개 뽑고, 그 다음에 1층 가서 다시 또 50개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개가 나가야 되는데, 3층에 있는 50개가 먼저 들어왔어. 그럼 3층 갔다 1층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리가 좀 복잡하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IT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뽑을 때도 그런 이제 장비 같은 걸 이용하고, 그리고 위치 같은 것도 IT 기술로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변동 위치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구역 위치제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구역 위치제입니다. 구역 위치, 여기를. 그래서 이제 구역 위치제는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첫 번째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품군을 나눠요, 제품군을. 워낙에 이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군을 뭐 한 7개 정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나눠서 이 제품군을 항상 1층에 두고, 이 제품을 2층에 두고, 그래서 제품군에 대해서 고정위치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템들은 어떻게 했냐면, 랜덤 로케이션으로. 그래서 변동위치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단점 뭐냐면, 제품군이 많이 나눠지지 않으면 못 써요. 그러니까 제품군이 최소 6개 이상은 나눠줘야 됩니다. 6개 이상 나눠줘야지 구역위치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관하는 방식은 이렇게 고정위치제가 있고, 변동위치제가 있고, 구역위치제가 있고, 이런 위치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이 저장 시설을 물류센터를 이렇게 운영한다. 정상적인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막 넣는 거지. 그냥 막 넣고, 그 다음에 넣은 사람 기억했다가 다시 이제 양서 뽑고 막 이런 거죠. 대단한 기억력이야, 진짜. 제가 살면서 천재를 3명 정도를 만났는데요. 그 천재 3명 중에서 암기력이 정말 좋은 천재 2명은 물류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와, 한 분은 거기서 보관한 아이템 자체가 자꾸 변하고 품목 자체가 한 5만 가지 되는데 그 5만 개를 다 기억해요. 와,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출고가 안 되는 거야. 이 출납이 안 돼요. 출납이 못 뽑아.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와,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오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뭘로 들어왔냐면 이제 정보 시스템이 약간 약해서 팩스 같은 거 들어왔거든요. 팩스로 이제 오더가 딱 들어오면 그분이 지금 이제 피킹을 해줘야 되는데 피킹을 할 때 아이템이 한 5만 가지가 넘었거든요. 5만 가지 넘었는데 5만 가지 피킹을 정확하게 위치를 다 찾아서 피킹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여기 있는 걸 다 위치를 다 아느냐 했더니 다는 모르신다고 그러더라고. 와, 그래서 그 말이 더 놀랐어. 다는 모르신다고 그래서. 다 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 좀 있나 보다 하는데 다는 모를걸?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의 다 아는구나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게. 그렇다고 뭐 아침에 일찍 와서 한번 위치를 한번 쫙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단했어. 제가 만났던 천재 2분은, 3명 중에 2분은
물류센터에서 만났어.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관리하지 않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정한 몇 분을 통해서 뽑는다 그러면 막 관리하는 겁니다. 저 회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룰을 정하죠. 변동이치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변동이치제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얘는 아무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공간 활용을 좀 잘하겠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작은 창고, 근데 시즌마다 들어오는 아이템들이 많을 경우에 그때 이제 변동이치제를 쓰죠. 자, 여기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안에서는 생산실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재 창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공장은 다시 한번 그려드리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가지고 공장, 그 다음에 1공장, 자재 창고, 작업장, 완제품 창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이제 자재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재 창고를 둬서 그 자재가 들어오면 이 자재 창고에서만 관리하게 되면 이걸 이제 센트럴 로케이션. 뭐 많은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냐면 포인트 오브 유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작업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1번, 그 다음에 2번, 뭐 30번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작업도 다 동일하고 사용하는 자재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재를 바로 여기 앞에까지 놔둘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까지 이렇게 놔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체는 이제 장기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업체가 장기 계약 맺어서 이 모델 생산할 때까지는 계속 이 업체에 쓴다. 그래가지고 업체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 물건 가져올 때 바로 라인 앞에까지 하루에 한 8번 정도 올 수 있겠느냐. 셔틀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려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가져오려면 어떤 차량이 하나 있어야 되고, 전용 차량, 윙바디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전용 차량이 있어야 되고, 여기 담당자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품 계약할 때 이 비용까지도 다 생각해서 제품 계약을 해주겠다. 이제 이걸 해주면은 정상적인 거고, 이런 거 그냥 요구하게 되면 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에 8번 왔다 갔다.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3PL을 둔다든가, 3PL 둬서 물건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용 지점까지 저장하는 방식이 포인트 오브 유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대량 생산이고요. 포인트 오브 유스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뭐 SCM에서도 몇 번 나왔던 얘기고, 지금 이제 자재 창고 안에서 물건 넣었다가 그 물건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세팅해서 보내고 키팅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 취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사용 지점까지 바로 그 앞에까지 저장하는 방식, 포인트 오브 유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장 방식 같은 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콘솔. 보통 이제 콘솔 한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급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자들 근처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류센터를 두죠. 거점지를 두죠. 그런 거점지를 로컬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 담당자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업체를 선정해요. 그래서 업체를 가능한 인천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몰아놓든가 아니면은 뭐 부산 지역에 이렇게 몰아놓거나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요 자재들은 대만이면 대만의 어느 사이트에서 이렇게 몰아놓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서플라이어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러줘요. 그렇게 이제 모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물건을 매일매일 받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그 차를 매일매일 운영해야 되느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그 근처까지만 갖다 주면 바로 앞에 한 10분 거리 앞에까지만 갖다 주면 그럼 거기서 이제 큰 차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냥 바로 와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쪽 공장까지 들어오게. 그래서 공장은 어디냐?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는 이제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공급자가 이제 3개만 그랬는데 공급자 이거보다 3개보다 더 많은 게 좋습니다. 많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을 새벽에 뭐 6시까지
여기 이제 요 장소까지 갖다 둬라. 그러면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물건을 이제 차례차례 바로바로 오자마자 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장까지 보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이 로컬 웨어하우스는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뭐냐면 오자마자 그냥 바로 옮겨 실어요. 오자마자 옮겨 실은 거를 크로스 도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로스 도킹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크로스 도킹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제 그 화물을 옮겨 실는, 옮겨주는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를 이제 로컬 웨어하우스라고 합니다. 말이 창고지 사실은 창고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화물 통합이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벌킹은 뭐냐면 여기 이제 공장 있고 그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주문해서 받아서 이제 시장에다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류센터를 어디다 두는 거냐면 바로 이 시장 앞에다 두죠. 시장 앞에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완제품을 여기까지는 왕창 실어서 어떻게 해요? TL로 보내주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쭉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의 주문별로 이제 지금 분류해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1공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공장도 있을 수 있죠. 2공장. 그 다음에 여기 3공장. 네, 3공장. 그러면 이제 1공장이나 2공장이나 3공장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A그룹 보내고 얘는 B그룹 보내고 얘는 C그룹 보내고 해서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제 물건을 다 뭉쳐놨죠. 뭉쳐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주문 처리해 주는데 주문을 전날에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주문 받은 대로 이제 분류해서 A, B, C를 받고 그 다음에 주문된 대로 이제 분류해서 그 다음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 기능이 아니라 이 수송비를 물류비나 수송비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발생하게 하게 할 때 이제 이런 센터를 운영하죠. 공장에서 물건 받는 센터, 이런 센터를 중앙공급제라고 했습니다. 그 중앙공급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주로 이제 크로스토킹이나 뭐 믹싱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활동들을 한다. 이게 다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 되지 않으면 못하죠. 여기 즐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크로스토킹. 아까 이제 크로스토킹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공급자들이 이제 물건을 보내면, 크로스토킹은 뭐냐면 받자마자 다음 차에 실어서 상차시켜서 하차시킨 다음에 바로 분류 작업해서 바로 상차시켜서 보낸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보관이라는 기능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로는 옮겨 싣는 기능을 한다. 그게 크로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토킹을 이제 지금 이제 하는 장소가 로컬 웨어하우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자들이 제품을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걸 주문별로 분류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어떤 걸 이제 몇 개씩 보내라 이런 것들은 다 주문받은 정보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서 업체들이 거기에 함께 보내면 바로 분류 작업을 해서 바로 나갈 수 있게 가까이 고기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주문별로 뭐가 돼 있냐면 믹싱이 돼 있죠. 주문별로 믹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크로스토킹이 이루어지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로컬 웨어하우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웨어하우스를 이렇게 두게 되면 안 뒀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비용만 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탁아웃 가능성도 많고 재고도 많이 가져가고 불확실해지면 무조건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딱 센터를 딱 중간에 딱 두게 되면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수송비도 이제 많이 줄일 수 있죠. 수송비도 줄어들죠. 여기 수송비가 안 줄잖아요. 그죠? ATLG.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문 처리가. 이게 워낙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라. 그런데 이제 요즘에 어떤 변화는 뭐냐면 이 안에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던 거를 기계나 아니면은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수고를 덜고 아니면 사람들 자체를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게 기계로만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통과 관련된 첫 번째 주제였고요. 유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통자원을 관리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 이슈들과 더불어 거점지 선정, 그 다음에 레벨 어떻게 하고, 수송은 이제 지금 어떤 자원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물류센터는 어떻게 두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역시 이제, 시간이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